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2021년 6월 10일입니다. 오늘 개인적으로는 제가 충북대 사회학과 범죄사회학 학부 강의를 종강을 했고요.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줌으로 비대면으로 대학 강의를 한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죠. 코로나19가 이런 상태가 아니면 이런 수업은 사실 있을 수도 없는 거죠. 대학 수업이라는 게 그 비싼 등록금 내고 강의실에서 전문적인 담당 교수 강사와 치열하게 토론을 하면서 공부를 해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데 인터넷 강의 정도로 참 답답하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잘 따라와줘서 고맙기도 하고, 어쨌든 오늘 무사히 다른 특별한 일 없이 종강을 했어요. 이제 다음 학기는 이제 백신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비대면 강의는 없겠죠. 없어야 되고요. 다음 주에 이제 기말 시험 보면은 이제 얼추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저것 하고 또 지방도 좀 다녀오고 그러면서 지방 내려갔다 오고 그러면서 운전도 한 5시간 6시간 하면서 광주에서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광주광역시에서 다 아시는 것처럼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져 갖고 그냥 그 시내버스 위를 덮쳐서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이 됐어요. 뭐라고 말하기도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제가 계속 산업재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즉 먹고 살려고 노동하려고 안전한 노동. 근데 이건 안전한 귀가, 이게 참 한밤중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그냥 퇴근하고 버스 타고 가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이건 또 2019년도 잠원동부터 시작해서 제가 예전에 일했던 그 학교 서울 강서구에서 크레인이 넘어져 갖고 시내버스를 중간을 덮쳐서 또 그때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냥 전혀 본인이 하고 전혀 본인의 의지와 전혀 관련 없이 사람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상하고 죽는, 이게 도대체 이게 21세기의 대한민국 선진 인류 국가를 지향한다고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뻔히 이건 예견된 인재죠, 인재. 다들 인정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분명히 사실 공군부사관 건도 그렇고 다들 시스템, 명문화된 시스템 다 있어요. 안 지켜요.
왜 안 지킬까요? 안 지켜도 아무도 불이익을 안 줘요. 지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하고. 지금 이 건도 광주에서 해체, 철거 작업 명문화된 거는 그래도 비교적 구성돼 있어요. 근데 안 지켜요. 왜? 안 지켜도 누구 하나 불이익을 주지 않아요.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 또 기업을 억제한다, 지나친 규제다 하고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중대기업 처벌과 똑같죠. 노동자 몇 죽는다고 중대기업을 규제할 거냐 억제할 거냐 하고, 또 국회에 그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 놈들 대상으로 로비하고 대관 로비하고, 또 이 경제단체라고 하는 것들이 또 달려들어갖고 압박하고, 건설업체, 토목업체, 또 그래서 법은 허울을 좋게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제가 계속 늘 몇 년 전부터 말씀드리는 거죠. 잠원동 사건부터 시작해서 법을 바꿔야 의미가 없다. 그 법에 이걸 안 지켰을 때 실제로 이익을 받는 자들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게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즉시 위험 요소 있을 때 작업 중지, 즉시, 그리고 작업 중지 시켜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그거를 소송을 못하게끔, 아니면 해도 그건 면책이 되게끔, 여기까지가 돼야지.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안전 비용에 대해서는 공사 책임자가 하는 방식으로. 근데 지금 이 사건도 그렇지만은 형식적인 서류는 다 돼 있어요. 어떻게 철거 공사 시정할 때 서류 제출한다, 안전 배치한다. 해면 뭐예요? 안 지키는 것. 여기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대요. 이 광주의 동부래대요. 주변 주민들은 거기가 위험해서 그쪽으로 가지도 않는데요. 그 정류장은. 왜? 아니,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보는데 길 옆에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 철거하는데 대충 가림막 좀 돼 있고, 아니, 가림막이 그 위험을 방지해 주나요? 가림막은 말 그대로 가림막이죠. 보호막이 아니라.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떤 철거 공사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옆에 보면 위험해요. 그리고 거긴 근처도 안 가요. 돌아가요. 사람들한테도 가지 말라 그래요. 왜? 쟤네들이 어떻게 하는지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철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라도 맨 위부터 조금씩 까내려 가거나, 아니면은 큰 차, 그러니까 큰 어떤 철거 파쇄기로 옆에서 까야 되는데 높은 건물은 그게 불가능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방법은 두 가지죠. 맨 위층부터 작은 어떤 철거, 그게 이제 파쇄기라 이런 걸로 조금씩 까내려 오면서 해야 되는데, 그건 공사비 기간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을, 물론 외국 같은 경우는 폭파 공법으로, 근데 그 폭파 공법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들죠. 정교해야 되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화약류 관리 기사 폭파하는 이런 것도 공부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화학과 나왔고, 또 이제 경찰에서도 방화 관련된 부분도 수사를 해보고 그랬기 때문에 관련돼 갖고, 그 이전에도 화학류 관리 기사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 갖고 그걸 공부해 그랬거든요. 근데 기술은 있어요. 그런데 허가를 잘 안 내주고, 또 그거는 그렇게 폭파 해체 방법을 쓰게 되면 주변에 피해가 갈 수도 있고, 또 그 정도 선에서는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안전. 그러니까 정교하게 폭파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쉽지 않죠. 왜냐하면 도심에서 폭파 공법이란 건 사실은 되게 어렵죠.
피해도 많이 갈 수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이 지하 구조물도 있고 또 주변 건물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결국은 위부터 조심스럽게 까내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시 말씀을, 그러면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진짜 옛날에 무식한 방법으로 그냥 중간부터 까거나, 이렇게 그냥 무식한 방법들이죠. 근데 이제 중간부터 까도, 아니면은 그 지지대를 세워놓고 하든, 지지대 안 세워놓고 대충 하다가 결국 이 꼴이 나는 거잖아요. 참 답답한 거죠. 물론 이 공사하는 애들한테 뭐 위험수당도 주긴 줬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근데 위험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딱 생각해 보세요. 위부터 조금씩 까내려 보지만 사실은 그렇게 공사비 많이 드니까 어쨌든 중간이나 어디서부터 뭔가를 건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건드린 것을, 이 구조에 대한 정확한 어떤 계측, 판단, 그래서 그 철거 공사에 감리자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감리자가 있으려면 돈이 드니까 또 비상주 감리. 그러니까 결국은 힘의 균형점을 건드려 버리니까 바로 넘어져 갖고. 근데 그 넘어진 게 하필 멀쩡히 다니는 도로. 그러면 그 도로를 차단했어야 되는데, 도로 차단하게 되면 또 비용이 드니까 결국은 인재죠. 참 답이 없는 나라 같아요. 답이 없는 나라. 이게 뻔히 이게 문제가 되는지도 알면서, 광주 동구청 걔네 그걸 허가해 준 놈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철거공사 하는데 공사 계획대로 할까요? 근데 보통의 이 공법이라는 이런 걸 보면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건 어느 정도는 눈치챌 수도 있어요. 그냥 무관심했을 수도 있고, 그 무관심 결국은 이 참극을 벌러뜨린 거죠. 진짜 답이 없는 나라 같아. 생떼 같은 그 목숨들이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이걸 어떻게 회복을 해요? 죽은 목숨을. 참. 그러니까 법안이 강화돼도 뭘 해든 항상 이런 걸 만드는 법안 조각보다는 실제로 그 법이라든가의 현실적인 억제력, 그리고 제어력, 그것을 어겼을 때 처벌받는다는 것, 그리고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주고 본보기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또한 감시할 것.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방에 있는 공무원, 관련된 담당 공무원을 구워 삼거나 해서 그렇게 했죠. 만약에 그랬을 경우 그 공무원도 해임 파면해서 연금도 못 받게 그렇게 처벌을 하거나, 이렇게 사람을 다수 다치게 했을 경우는 무기징역 그 이상,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징벌적 손해배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와서 뭐 찔찔 짜면서 뭐 미안하다고 하는데, 사과하는데 웃기는 소리죠. 걔네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얘기해 보세요. 펄쩍 뛸 겁니다. 잘하겠다고 말만 하고 뭘 잘해요? 보상금 몇 푼 주고 끝내겠죠. 대한민국의 재벌들이 그따위로 돈 벌어먹고 처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지 살쪄가 피둥피둥 짜는 거.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안전하지 않은 나라, 시스템의 문제. 계속 얘기해도 귀 처먹들이지 않죠. 또한 국민들도 무언가 겉으로만 발전하는 것 같고, 재벌들 삐까뻔쩍 좋죠. 근데 그 속에서 뼈와 살을 갈아넣는 일반 노동자들의 산재라든가 일반 시민들의 위험,
그런 것도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언론에서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근데 지금 얘기 나왔던 이 얘기들은 대책 뭐 이런 건 잠원동 사건에서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똑같이 발생합니다. 똑같이 얘기됐던 겁니다. 그때도 감리 얘기 안 했나요? 관련법 강화하겠다는 얘기 안 했나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 도로와 밑에 합을. 감리도 지자체가 직접 지정하도록 했는데 결국은 허울뿐이어갖고 감독자도 없고 통제도 안 돼 있고 여기 뭐 무슨 전문가라는 것들도 얘기해 보면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짚지도 못해. 제가 이제 아까도 그렇고 이 관련된 전문가란 것들이 나와갖고 뭔가 뭐 대책이라고 나오지만 맥을 못 잡아요. 뭐부터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건축주가 감리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감리를 중단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때는 그럼 하자 말자는 얘기인가? 형량을 높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형태의 범죄는 형량을 아무리 높여봤자 제대로 처벌받는, 처벌의 확실성이 없는 한 형량의 엄중성을 높여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근데 제일 쉬운 방법이죠. 정치인들이나 고위관료들이 제일 써먹기 쉬운 방법들이죠. 그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이나 고위관료들이 와서 또 사진 찍고 뭐 미안하다 그러는데 그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킬킬거리고. 그래서 그것도 지금 났어요. 참 인간들이 못됐죠. 나쁜 놈들이죠. 사람 죽은 현장에 와서 사진 찍히고 뭐 총리 오고 뭐 온다고 하니까 뭐 거기서 뭐 하는 것처럼 했지만 의전 챙기고 뭐 참 꼴 같지 않은 새끼들 많습니다. 그런 거 다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나 터지면 뭔가 지들한테도 밥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대안까지 쓰던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해고 가서 사진 하나 찍고 가서 낄낄거리고 의전 안 낸다고 생지랄 난리치고 이런 것들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 보면. 근데 참 희한한 건 그런 정치인들이라든가 그래도 뭐가 문제인지를 아는 애들일 거예요. 근데 기득권을 건드리기 싫으니까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왜 모르겠습니까? 이 똑같은 사건이 작년, 재작년도 벌어지고 그전에도 벌어졌는데 뭘 어떻게 했는지 알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엉뚱한 데만 법만 하고 결국 현장에서 아무런 내일도 똑같은 철거 현장에서 똑같게 반복되죠. 단 그때는 많은 어떤 야료를 부리겠죠. 언론도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핵심. 즉시 공사 중지 명령. 그러네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면책.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이 업자랑 붙어먹지 못하도록 감리 비용의 어떤 이 법인으로부터의 제공이라든가. 그러니까 감리를 실제 현장과 독립시키는 이런 부분들. 다 답은 나와 있어요. 안 할 뿐이죠.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번 이렇게 벌었을 경우 직접 이익을 받는 지금 이 경우라면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가 깜빵 가야죠. 실제로 그렇습니까? 벌금 좀 내고 말겠죠? 와서 찔찔거리고 뭐 미안하다고 하는 걸로 끝나겠죠? 정몽규? 실제로는 정몽규가 감옥에 가야죠. 최종 책임자가. 그리고 당연히
현장에 관련 있는 사장도 감옥에 가야죠. 법이 실제로 그렇게 됩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왜? 중대기업처벌법 같은 거 다 반대하잖아요. 징벌적 손해배상 다 반대하잖아요. 이런 거에 징벌적 손해배상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었을 때 한 1,000억 손해배상 한다고 해보세요. 안 지킬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건축주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건축주 완전 거지 만들어 버리면 안 지키라도 지킵니다. 그런데 항상 사람이 이렇게 죽었을 때는 뭔가 바꿔야 된다고 막 언론에서 떠들어대지만 실제로 어떤 법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규정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경제를 살려야지. 예? 기업을 살려야지. 고용의 문제. 근데 그런 놈들이 고용 확대 안 합니다. 왜? 지들 돈 버는 게 혈안이 된 놈들인데 고용 확대? 경제 생각하는 거 절대 그런 거 안 하죠. 뭐가 문제인지 다 아는데 다 알면서도 결국은 힘없는 사람들 희생시키면서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내일 국민의힘의 대표가 30대로 바뀐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데. 응? 나이든 꼴통에서 젊은 꼴통으로 바뀌는데 뭐가 희망이 있습니까? 집권당은 그냥 그대로 유지한 꼴통이 꼴통 되는 건데 뭐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사건 보면, 그리고 거기 가서 사진 찍는 정치인들 보면 구역질이 납니다. 거기 가서 사진 찍고 뭔가 할 것 같아 실제로 하지 않는 인간들 보면 구역질이 나고. 참 어떻게 참 힘없는 사람들만 죽는 것 같아서, 당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 철거 건물 있을 때 멀리 돌아다니세요.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철거할 때 가림막일 때 애들 그 가림막 지나가는 거 좀 깜짝 놀랍니다. 절대 그런 데 가지 마. 어디 저기 신촌 노탈이 어디 때 그 신축 건물 아파트인가 오피스텔 가는데 거기 이렇게 한번 보는데 전혀 보호가 안 돼요. 아예 그 정류장은 제가 사용하지도 않죠. 삥 돌아가죠. 힘들어도. 왜? 딱 보면 돌아주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그 위험성을 몰라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죽고 나면 끝이에요. 여러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돌아가신 분들한테 명복을 빕니다. 참 안타깝죠. 너무 진짜 뭘 해도 해고, 네? 그것도 아니라 진짜 허망하게 돌아가시는 게 말이나 됩니까? 어쨌든 다른 건 좀 얘기해보죠. 이것만 할 수 없으니. 하여튼 거기 가서 광주 참사 현장 가서 웃고 막말한 그 의원 새끼들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인간이 인간 새끼입니까? 그런 데 가서 의전 찾고 웃고 낄낄거리고 인간 새끼입니까? 인간 새끼들입니까? 진짜 그런 놈들이. 이건 진짜 너무한 거죠. 사람이 죽으니까 떼거지를 올려다 갖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진짜. 기본을 좀, 아무리 그래도 기본을 좀, 인간으로서 기본을 좀 지키시죠. 이건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이제 검찰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인데 이런 거죠. 검찰이 이제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에서 이재용의 부당합병 회계부정 사건 5회 공판기일에서 근데 어떤 이제 변호인 쪽에 김앤장 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창 이재용을 수사했던 수사팀에 있었던 검사가 뚝 김앤장이 채용이 됐는데 그래서 그럼 김앤장 채용이 됐으면 그럼 이재용 재판 엊그제같이 이재용을 수사했던 사람이 한두 달 뒤에는 이재용을 변호하고 있네. 야, 이건 직업 윤리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고 이게 진짜 이게 실제라고 하면 이게 검찰의 주장이지만 김앤장하고 변호인 쪽에서는 펄쩍 뛰는 거고 그런 일 없다. 근데 사실 이런 거가 이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수사팀에 소속되는 검사가 어쨌든 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받고 스카우트 된 거죠. 김앤장이. 근데 사실 김앤장이 스카우트 된 거지 김앤장이 하는 이재용 변호인단에 합류한 건 아니니까. 근데 거기에 됐으면 알게 모르게 정보를 제공해 주겠지. 안 그렇습니까? 이재용을 직접 수사했으니까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자료도 있겠고 오리만 내밀 수 있는 거죠. 내가 뭐 이재용 변호인단도 아닌데 왜 나와갖고 그래. 나는 그냥 뭐 김앤장이 취직한 건데.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런 변호사들의 그러니까 전문 직업인들의 윤리의식이 없다. 근데 참 애매한 건 어쨌든 검사가 거기도 법률가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하고 내가 김앤장 가는 건데 김앤장에 가는 게 무슨 뭐 이재용 변호하는 것도 아닌데라고 하고 근데 그 안에서 정보 제공을 좀 웃긴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의심은 가는데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쪽에서도 경고를 날린 거죠. 분명히 이렇게 갔으니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라 라고 하는 거고 변호인 쪽에서 펄쩍 뛰는 거고 우리는 뭘로 보느냐 모욕적이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는 에이 정보 주겠네 하는데 아니 줬다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로 남아 있었다고 하면 공무원 윤리 강령이라든가 아니면은 어쨌든 검사 윤리 강령 같은 거 했을 때 정보를 빼돌리면 이건 법에 걸리지만은 아니 그쪽 변호사로 취업해서 아니, 동료 변호사랑 뭐 개인적인 자리에서 뭐 이것저것 응? 차 한잔 마시면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꼭 정보 제공해 줄 수 있나? 줬다고 할 수 있나?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죠. 참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참 돈이 많긴 많은가 봅니다. 그리고 김앤장이 세긴 센가 보네요. 그러니까 삼성도 센데 이재용도 센데 거기다 김앤장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럼 전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여태까지 삼성을 수사했던 아니면 그러니까 재벌을 수사했던 애들 아니 재벌이 아니라 하더라도 힘 있는 애들을 수사했던 애들은 참 똑같을 수 있었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어떤 재벌의 아들놈이나 3세놈의 마약을 사건을 수사했던 애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거기 수사했던 검사애가 변호인 쪽에 돼갖고 변호인 쪽이 아니라 변호인 로펌 쪽에 스카우트 됐는데 뭐 얼마 스카우트인지 어떻게 합니까? 지들이 돈 받는 거. 그러면은 참 갑갑하겠다.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할 수 없나? 근데 이건 어떻게 해든 제도적으로 하든 사실은 좀 쉽지 않죠. 결국은 전문직의 윤리, 변호사들의 윤리. 그러면 결국은 이런 형태의 재판이 공개 재판을 통해서
재판의 자료라든가 수사 자료라든가 재판 자료 같은 것들이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은밀하게 사법 거래를 하거나 함부로 판사들이 증거라든가 이런 거에 의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지들 양심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것에 비춰갖고 마음대로 재판 못하게, 결국은 공개 재판, 그리고 그 재판에 대한 공개적인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일반 시민의 감시, 사실 그게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제도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공개해라. 수사기록 공개하고, 재판기록 공개하고, 판결문 공개하고. 그러니까 은밀하면 은밀할수록 가진 자들의 힘이 그 은밀함을 파고드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어요. 진짜 이 검사가 김현장에 취업이 돼갖고 정보를 흘릴지 어떨지 결과를 보면 알겠죠. 뭐 저는 뭐 흘린다 안 흘린다 모르겠는데 검찰의 주장이고 변호인 반박만 소개시켜 드렸을 뿐이고. 어떨까요? 제가 여기가 이제 일산 동구입니다. 여기 제가 있는 데가. 네. 얼마 전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꽤 오랫동안 국토교통부 장관을 했던 김현미라는 사람이 여기 일산 서구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여기 동구는 유은혜 지금 교육부 장관이죠. 지역구였고, 지금은 다 다른 국회의원을 바뀌었고. 근데 JTBC에서 김현미라는 사람의 이 부동산 축적을 추적해 봤나 봐요. JTBC. 이게 참 내로남불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겠죠. 20, 30대 아니면 다른 국민들한테는 대출받아서, 영끌 대출받아서 집 사지 말라고 해놓고, 몰라요. 자기 입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끌었던, 그리고 자기가 했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대출받아 집 사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웃긴 거는 직접 얘기도 했나 봐요. 영끌 하는 그런 매수세, 비싼 가격에 30대가 이렇게 매입시장에 끼어드는 게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자기 입으로 떠들어댔는데, 근데 정작 본인은 어떻게 했느냐. 2001년도에 1억 원대 중반, 한 1억 5천이라고 쳐죠. 근데 대출을 6천만 원 받았어요. 그래, 뭐 그땐 그랬다고 쳐. 2014년도 5억 2천 인데 2억 4천 대출 받았어. 어쨌든 그래서 뭐 7억이니까 많이 벌었죠. 몇 억은 벌었죠. 앉은 자리에서. 근데 그렇게 몇 억씩 최소한 5, 6억 넘게 부를 축적을 했죠. 자기는 그렇게 축적해놓고 20, 30대 젊은 사람들한테는 집 빚내서 사지 마세요. 빚내서 사지 마세요. 대출을 막았어요. 이런 내로남불이 있나. 참.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관료들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 할 말이 없죠. 쓰레기들이죠. 지들은 부동산으로 부축적하고, 또 자식 새끼들 또 좋은 대학 보내고 이것저것 힘을 써갖고, 그게 또 해필 또 586인 것들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본 20대, 30대들이 눈이 안 돌아갑니까? 나래도 돌아가겠다. 이 지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랑 같은 세대들이겠죠. 86이라면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거나 뭐 적거나. 저도 이렇게 분노하는데 20, 30대들 얼마나 분노. 눈이 확 돌아가는 거죠. 일어나 보니까 벼락 거지가 됐어.
있는 놈들은 돈을 대출받기 더 쉽고 없는 사람들은 대출받기 더 어려워. 근데 코로나 돼서 더 힘들어. 그러면서도 마치 자기들이 진보적인 양 구역질 나지 않습니까? 토할 것 같습니다, 진짜. 근데 그걸 또 발라주는 친여 성향의 또 언론인들이 또 있고 나팔수들이 있고 모르겠습니다, 진짜. 나쁜 놈들 진짜. 답이 어디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갑갑합니다. 이 경찰 인사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있고, 고위직 인사들 뭐 1년 한 번 했는데 6개월마다 한 번씩 있어요. 좀 너무 잦죠. 그런데 또 뭐 능력 있는 사람을 올리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 이제 뉴스원에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충남 출신 치안정감 나올까? 이달 중 인사 단행 예상. 경찰 계급은 이제 경찰청장이 그 왕무구가 4개입니다. 치안총감. 그 밑에 이제 치안정감이 7명, 왕무구가 3. 뭐 서울청장, 경기청장, 인천청장, 경찰대학장, 뭐 부산청장 뭐 이렇게 합쳐서 7명, 뭐 7명 정도 됩니다. 근데 3개가 있어야지 4개가 올라가는 겁니다. 2개에서 4개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2개는 치안감이라고 합니다. 보통 치안감은 작은 데의 경찰청장입니다. 충남경찰청장, 충북경찰청 뭐 이런 정도 되는데, 하나는 경무관이고, 그리고 이제 무궁화 4개는 총경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제 경찰서장입니다. 계급 책임이 이렇게 됩니다. 치안총감은 1명이고 치안정감은 7명이고 치안감과 치안경무관을 합쳐갖고 57명 정도 됩니다. 합쳐서 조금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헷갈렸어요.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있고, 이 총경은 한 600명 넘습니다. 대충 한 그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장이 총경이기 때문에 전국의 경찰서장이 200 몇 개 되거든요. 그리고 뭐 지방청의 과장급들이 또 몇백 명 되니까 대충 뭐 그 정도면 되겠죠. 보통 순경으로 올라가서 이 경정까지 가기도 힘듭니다. 보통 경감에서 다 끝납니다. 경찰대 애들이나 올라가고 고시 출신들이나 올라가고 아니면 행시중 이런 애들은 줄 잡은 애들이나 올라가고, 실제로는 대부분은 뭐 경감에서 대충 끝납니다. 잘하면 경정 올라가고 3개 정도. 그건 뭐, 근데 제가 늘 비판적으로 바라보지만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충남 출신 치안정감 나올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인사 검증에서 고위직 뭐 인사정보 이렇게 지역에서 뭐 지난해 경찰은 고위직 인사 8월에 이루어졌는데 뭐 이렇게 어쨌든 뭐 그래 이루어진다고 치고, 이게 충청권 출신 치안정감 대상자는 충남 2명, 충북 2명 올렸다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참 웃긴 게, 검찰도 아마 그럴 수 그럴 겁니다. 아니면 또 많은 공무원 조직에서 지역안배 같은 거 많이 할 겁니다. 지역안배, 입직 경로, 예를 들면 순경 경찰대 간부 후보 고시 등 뭐 이렇게 해서 안배, 지역 안배 이렇게 합니다. 이게 참 제가 상당히 웃기게 보는 거는, 지역 안배 한다는 게 뭘까? 그러면 능력이 없어도 지역 안배 때문에 올라가는 놈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지역 안배 때문에 못 올라가는 놈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그게 말이 되느냐? 꼭 지역 안배를 왜 선택을 해야 되지?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균형 발정 때문에
그러면 애당초 치안 정감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경정이나 아니면은 총경같이 아래 계급부터 지역 안배를 좀 더 하면은, 그때는 아무래도 사람 풀이 많으니까 딱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참 지금 자치경찰제와 연결해 갖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충북이나 충남이나 뭐 강원이나 뭐 전라도, 경상도나 자기 지역 사람을 그쪽에 자치경찰 총수로 앉히고 싶다. 그럴 수 있죠. 그건 자기 지역 사람 중에서 실력 있고 능력 있으면 그 중에서 올라가면 된다. 그 정도는 되는데 국가경찰은 꼭 그래야 되느냐. 이거의 전제는 뭐냐면, 그러면 적어도 중간 계급 정도의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 그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애초에 중간 계급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갖고 실제로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 없어. 어디를 배려해주고 싶어 배려할 게 없어. 옛날에 박정희 정권 때, 전두환 정권 이럴 때 호남 사람들을 배려해 주려고 했는데 아예 중간 단계에서 잘라버리니까 없어.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애초에 계급 구조라든가 승진 구조를 일원화시켜야 된다. 아니면 일원화는 못한다 하더라도 다원화한다 하더라도 실력 평가는 일원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경찰대 애들 평가할 때와 순경 출신 애들 평가할 때가 다른 기준을 갖고, 간부부 고시 다른 기준을 갖고, 그러니까 지들끼리 끌어주고 밀어준다고 하고, 경찰대 출신 애들만 다 고위직 처먹고 나머지는 다 찬밥이고, 애초에 중간 간부부터. 그러니까 중간 간부 무궁화 세계부터 경찰대 애들로 득실거리니까 나머지 애들은 갈 기회도 없고, 기회가 없으니까 또 불만이 쌓이고 내부 문제 쌓이고. 이게 참 이런 얘기를 할 때 웃긴 거죠. 이 언론이 이게 경찰청 홍보실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받아 쓰는 거죠. 제발 대가리 없이 받아 쓰지 말고 생각을 좀 해서 받아 써라. 그러니까 좀 써라. 그러니까 고위직에 인사하는 게 좋다. 그래. 그런데 그 이전에 중하위직에도 또는 중간 정도의 관리직에도 실력 있는 사람을 승진시킬 수 있는 구조가 있는가를 먼저 보고, 그때도 지역 안배가 어떠한가 보고,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지역 안배를 얘기를 해야 맞는 거 아닐까요? 그게 좀 웃깁니다. 이제 경찰 고위직 인사, 아니면 검찰 고위직 인사 했을 때 어느 지역에 누구 있네 막 웃기는 거죠. 저 새끼 실력이 있을까? 어차피 또 누구 뒷배 밑급 볼러 온 건데 저런 놈이 올라가 봤자 또 똑같은 허수아비짓 해가 뻘짓하고. 저만 걱정하는 거겠죠? 걱정 인형이겠죠, 제가?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장 웃기게 생각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어떤 지금 어느 청장 후보라든가 어디 올라가는 애가 평이 나와요. 수사통, 기획통, 검사들도 그렇죠. 검사장, 특수통, 웃기는 소리 하는 거죠. 무슨 통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얼마나 성과를 냈는가, 무슨 사건을 어떻게 해서 그 사건 자체, 수사의 전문이라면 수사를 얼마나 성과를 냈는가에 대한 결과를 보여야지 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그 자리에서 절대적 시간만 유지했다고 해서 통이라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실력 없는 것들이 올라가서 깽판 치고 그러는 거죠. 줄이나 되려고 그러고 무능한 애들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언론 애들이 그런 거죠. 이제 홍보실에서 받아 써주는 거죠.
마치 무슨 통이냐. 실제로 알고 보면은 경력 세탁해 주는 건데, 경력 세탁 쉽습니다. 얘를 올려줘야 되는데 어디가 부족해. 얘는 좋은 자리만 있었어. 기획이라든가 이런데 수사 같은 좀 어려운 데를 해야 되는데 있어야지 좀 뽀다고 나잖아요. 그러면 저쪽으로 쓱 돌려줍니다. 한 6개월, 1년. 근데 가서 하는 것도 없어. 뭘 하겠습니까? 1년에서. 보고받고, 뭐, 업무 파악하고, 또 뭐 회식 좀 하고, 뭐, 그러다가, 뭐, 사고만 안 나면, 다시 또 오는 이런 거. 사고 또 안 나는 부서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경력에 무슨 수사통이네. 뭐. 꼴값 떠는 거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죠. 어떤 경력을 쓸 때는요, 거기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기에 뭐 10년, 20년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무슨 사건을, 아니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데, 성과가 어땠고, 그 평가는 어땠고, 이게 진짜 경력 아닌가요? 쪽팔려서 난 안 쓰겠다. 아무 성과도 내지 않고 자리만 지킨 경력을 이력서에 쓰는 게 쪽팔리지 않습니까? 저도 경력 쓸 때 많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자리만 차고 앉았던 무슨 또 누가 좀 이렇게 봐줘갖고 쪽팔리잖아요. 대학교 좋은 거 나와서 뭐 쪽팔리잖아요. 담백하게. 그래도 실력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인사철마다, 특히 경찰, 검찰 인사철마다 이런 기사들이 눈꼴 시렸습니다. 뭐 저만 그렇겠죠. 제가 워낙 성격이 모나서. 네? 모르겠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이 아마 동자을이죠. 나경원 전 의원하고 붙어갖고 아마 이분이 당선이 되는 것 같은데, 본인의 어떤 그 사법연수원 시절하고 그때 본인이 일종의 성희롱인가요? 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술 따르라고 하고 뒤통수 맞고 뭐 이런 그 경험을 얘기하면서 공군 부사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얘기를 했는데, 여자 판사도 그런데 여자 중사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냥 지옥이었을 것 같아요. 지옥이죠, 지옥. 자기를 성추행한 인간이 처벌도 안 받고 오히려 나쁜 소문 퍼뜨리고, 제일 나쁜 소문 퍼뜨려갖고 고립시키고 고립당하고 어디 가서 관심사병처럼.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그렇다고 죽냐? 뭐 이런 얘기를. 근데 그 사람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그런 말 못하죠. 그렇다고 사람 그 사람 선택한 거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아마 그 아주 참담한 지옥이었을 겁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무슨 국선 변호인이라는 놈은 도움도 안 주고, 뭐 자기는 도왔다고 하지만 여러 얘기 나오는 거 봐선 말 같지 않은 소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그럼 전역하면 그만. 전역하면 끝까지 소문이 따라다니겠죠.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라고 시스템이 존재하는 겁니다. 성인권 담당관 보호관 하나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심리학자, 소방 심리학자, 그리고 군에도 군의 지휘권을 예외를 둘 수 있는 이런 보호할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강군이 된다. 다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 김학의 사건에 파기환송이 됐어요. 사실 사건 자체는 다 아실 거니까.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유는 검사들의 이 오랜 관행이라고 하는 뭐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검찰 사건 사무 규칙 189조에 검사는 증인 신문을 신청한 경우 증인 및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적절한 신문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신문 전에 증인 신문을 신청했어. 근데 신문 전에 증인을 검찰이 소환에다가 검사가 무슨 얘기 할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기죠? 그럼 그 증인이 만약에 검사에 반대되거나 불리한 질문을 하게 할 생각이었다고 하면 그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겁을 먹겠습니까? 별건 수사가 없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검사가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괴롭힐 수 있고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한명수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이따위 짓을 했다는 거죠. 그래도 그 회유 압박을 거부하고 소신껏 한 사람들도 적지 않은 거고. 근데 많은 경우 회유 압박을 통해서 입을 다물거나 아니면 정작 법정에 가서는 검사 유리하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물적 증거 중심의 재판이 아니라 증인을 압박해서 유리한 판결을 얻어냈다.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근데 더 웃긴 거는 여태까지 그렇게 한 거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김학의 사건에서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야, 그럼 이게 뭐냐? 그러면 애초에 그럼 그 이전에 이런 검찰 사건 사무규칙 189조에 의한 이런 부분들을 이전에는 왜 제지하지 않았느냐? 대법원이 하필 김학의 사건에 묘하다. 김학의라고 하는 전직 유명 힘 있는 검사를 재판할 때 하필 그걸 들고 나와서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검찰 사건 사무규칙 189조가 좀 나쁜 의도로 쓰게 되면 이거는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개정이 돼야 되고 감시를 해야 되고 그건 맞는데 하필 이 사건에 이게 묘해. 그렇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증거재판주의라든가 아니면 별건 수사 못하게 하고 이 당사자주의부터 시작해서 증인에 대한 어떤 그 재판이 진행된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 다른 방식으로 증인이나 피고인 압박 못하게끔 뭔가 제도를 둬도 검사들은 많이 빠져나가고 여태까지 많이 검사들이 이런 압박의 수단, 그러니까 증거도 없이 유죄를 받아내는 수단이 왔다고 하면 이전에 이미 이거를 판례로서 바꿨어야 되는데 이건 그냥 규칙이에요. 검찰 사무사건 규칙일 뿐이에요. 법이 아니에요. 그럼 대법원이 진작 이걸 하지 않고 하필 김학의 사건에 김학의 무죄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럼 물론 김학의를 이런 방식으로 유죄 만드는 것도 이건 적절치 않죠. 그건 맞아요. 근데 그러면 김학의가 아닌 일반 사람들 이런 검찰사건 사무규칙 189조에 의해서 혹시 억울하게 증거도 없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증거도 없이 유죄받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때는 대법원이라든가 법원은 뭐 했고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의 공화국이라고 말을 했죠. 알게 모르게 다 촘촘하게 지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다 엮어낸 거를.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린 거죠. 범죄는 범죄로 바라봐야 된다.
증거는 물적 증거 중심으로 해야 된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건데, 여러 다른 어떤 이런 야료들이 존재해. 대법원이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하필, 글쎄요. 그러면 그래, 좋아, 지금 이래도 앞으로 다른 많은 사건에서도 이 원칙이 지켜지길 바랍니다. 검찰이 함부로 증인을 압박 못하고 회유 못하게끔 앞으로의 많은 사건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바랍니다. 씁쓸하지만 어쨌든 허망하게 돌아가신 광주에서 너무나도 허망합니다. 진짜 죽어야 될 놈들은 민간인을 학살하고 뻔뻔하게 아직도 살아있는 그런 놈들이 있는 반면에, 진짜 창창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은 허망하게 돌아가시는 이런 안타까움. 적어도 일하러 안전한 일자리, 안전한 귀갓길, 이 정도는 보장해야지, 이 정도는 있어야지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